자, 유닛 7의 2분의 1까지 봤고요. 뭐 중간에 2, 3번 문제 여러분이 그냥 읽어보시면 뭐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46페이지 가면은 뭐 간단한 사례 하나 있는데 이건 뭐 제가 풀어보지 맙시다. 이건 뭐 신뢰보 원칙이라는 것을 뭐 쉽게 알 수 있는 거라서 깊이 풀어볼 건 없는데 다만 하나만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게 이제 중간쯤 세 번째 줄에 가면 사업계획서를, 즉 폐기물관리법상의 사업계획서를 제출해서 이제 질의를 했고 네 번째 줄에 공장허가의 적정성을 통보했다. 이게 사전결정이죠. 사전결정으로서 우리 판례가 이런 사전결정을 받은 자만이 이제 전국결정을 신청할 수 있는데, 가만히 보시면 이후 갑은 이제 은행으로부터 거금을 받아가지고 결국 쭉 가서 폐기물 출합 허가를 신청했는데 병도지사가 거부했다. 자, 우리 판례 한 두 가지가 있는데, 우리 판례는 폐기물관리법상의 폐기물 처리업에 대한 사업계획서 저장 통보, 이것은 폐기물 처리업 허가에 대해서는 공적견해 표명이다. 그러나 국토이용계획 변경에 관련해서는 공적견해 표명이 될 수 없다. 이런 취재 판시를 한 적이 있죠. 그래서 그 판시만 기억하시면 뭐 특별한 문제는 없을 거고, 뭐 특별히 제가 뭐 설명드리거나 뭐 그럴 여지는 없네요. 그냥 읽어보시면 되는 문제입니다. 자, 일단 또 넘어갈게요. 지금 넘어가는 것은 다음 주에 이제 풀 문제들이기 때문에 넘어가는 거예요. 자, 50페이지 가봅시다. 자, 50페이지. 자, 일단 50페이지에서 우리가 좀 중요하게 좀 봐야 될 부분은 특히 1번 그리고 이제 2번이 되겠죠. 뭐 3번도 한번 생각해 볼 거고요. 자, 위에서부터 한 번씩 읽어 보십시다. 일단 1번 문제는 사용허가의 처분청인 정 그리고 상급관청인 병은 갑과 을에 대한 중앙 도매시장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는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검토하라. 자, 처분청 정무, 여기보다는 특별히 문제가 되는 게 상급관청 병인데, 이런 상급관청도 처분청의 행위에 대해서 취소 또는 처리할 수 있는 이게 문제가 되긴 해요. 그런데 이런 문제가 이제 나오려면은, 이런 문제를 내려면 여러분 거기 본문에 보면 마지막이란 말이 있죠. 병은 갑과 을에 대한 사용허가 취소 처리에 대한 근거 법령이 없어서 고민 중에 있다. 이런 표현이 꼭 있어야죠. 근데 이거는 사실 문제를 만들려고 이렇게 만든 거예요. 사실은 다 규정이 있어요. 그러니까 감독기관도 사용허가 취소 처리할 수 있다, 라든가 행정청이 취소 처리할 수 있는 규정을 대부분 다 두고 있죠. 대부분 두고 있어서 만약에 근거 규정이 없다라는 얘기를 문제를 물어보려면 이렇게 뭔가 가정하고 이렇게 뭐 고민하고 이런 식으로 이제 가정해서 문제를 만들 수밖에 없죠. 자, 일단 뭐 1문은 허가의 처분청인 정 또는 상급관청 병은 갑과 을에 대한 중앙도매시장 상호를 취소할 수 있는지, 이제 취소가 철회냐 취소냐 생각해 봐야 되겠고, 이것을 할 수 있는지 종합적으로 검토한다는 얘기는 크게 둘 중 하나죠. 취소의 가능성, 철회 가능성, 그리고 두 번째 단계가 취소의 정당성 또는 철회의 정당성. 그러니까 항상 가능성과 정당성 이런 차원에서, 그래서 가능성 선에서는 법적 근거가 필요하냐 필요 없냐 이게 논의가 되고, 우리 판례에 따르면 취소 처리에 있어서 법적 근거 없어도 취소 처리할 수 있다라고 하고 있죠. 뭐 같은 맥락으로서 행정제재사의 승계 차원에서 우리 판례는 법적 근거 없어도 승계가 가능하다 이런 표현을 하고 있죠. 그 다음에 취소의 정당성 또는 철회의 정당성 차원에서는 취소 처리함으로써 상대방이 받는 불이익과 취소 처리함으로써 얻는 이익을 비교 형량하고, 만약에 제3자가 개입되면 제3자까지 고려를 해야 되는 거예요. 뭐 그런 얘기를 생각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2번에 가서 이유 제시가 반드시 해야 되는 거냐. 우리 행정절차법에 이유 제시에 관한 규정이 들어오기 전에도 우리 판례는 이유 제시 의무가 반드시 필요하다. 이유 제시가 강행규정이다. 그래서 반드시 처분하기 전에 이유를 제시해야 된다 이렇게 해석했었고요. 지금은 어차피 그런 해석 필요 없죠. 어차피 행정절차법에 어떤 처분할 때 이유를 반드시 제시하라 라고 규정을 두고 있죠. 문제는 이유 제시 절차를 밟아야 되는데 안 밟았다 했을 때 어느 시점까지 하자 취소가 가능하냐. 하자 취소에 관한 시기를 묻고 있네요. 그래서 하자 취소 시기에 대해서 보통 이제 세 가지 견해, 행정 쟁송 제기 이전 시설, 행정 소송 제기 이전 시설, 행정 소송 종결 이전 시설 등의 대립이 있는데, 문제는 이런 대립이라는 것은 하자 치유라고 볼 만한 그 사정이 언제 있었느냐에 관한 얘기고, 실제로 하자 치유는 소송 중에 주장하는 거죠. 그걸 잊으면 안 돼요. 하자 치유는 소송 중에서 피고가 주장하는, 즉
여러 가지 무기 중 하나예요. 피고는 소송 중에 처분의 적법성을 주장하기 위해서 하자치유를 주장하기도 하고 처분사의 추가 변경을 주장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이것은 결국 하자치유란 것은 우리 처분사의 추가 변경과 마찬가지로 피고가 소송 중에 자신의 처분의 적법성을 지지하기 위해서 주장하는 주장 사유인데, 다만 이 시기가 문제된 것은 그런 사정이 언제 있었냐는 얘기죠. 그런 사정이. 그래서 세 가지 견해가 있다는 얘기고, 우리 판례에 따르면 불복 여부 결정 및 불복 신청에 편의를 줄 수 있는 상당 기간까지 할 수 있다 해서, 그 말은 결국 원고가 행정 심판을 포함한 행정 소송을 제기하기 이전 단계에서 그런 사정이 보여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뭐 이유지 씨가 흠결이 있었는데 그 흠결을 메꾸는 그런 사정이 이런 소재기 전 또는 심판 제기 전에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하자치유 부분은 여러분 그 두 가지를 구분해서 보세요. 하자치유 시기가 결국 하자치유로 볼만한 사정이 언제까지 있었느냐에 관한 얘기고, 그건 학설들이 있는데 중요한 것은 하자치유는 소송 중에 주장한다는 얘기죠. 피고가. 그건 잊지 마시고. 자, 3번은 뭐 지금 갖고는 알 수가 없고 1번 문제까지 다 풀어봐야지 되는 거니까. 자, 그러면 이제 한번 위에서부터 한번 쭉 훑어보십시다. 다른 시대에 비해서 경제적으로 낙후된 X광역시의 시장 선거에서 병은 여차저차 해가지고 당선되었다 해서 이제 여차저차 해가지고 지금 박차를 가하고 있다. 쭉쭉쭉쭉 내려오면 그래서 지금 이 지역 구청장 청의 사용을 받은 일정 구역에서 영업을 하고 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부터 A 대기업에서 D 지역에 개발 중인 지식 기반형 기업 도시가 성공하기 위해서 이 지역의 중앙 도매 시장의 철거 내지 정비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라는 의견을 표명하고 병의 판단 또한 동일하다. 이에 병은 이 지역의 중앙 도매 시장에서 현재 영업하고 있는 갑과 을 등의 사용허가를 취소하고, 지상의 이 허가 취소는 철회겠죠. 근데 후발자 사정이 원인돼서 효력을 제거하니까 철회겠죠. 허가를 취소하고 지상에 있는 일체의 건물과 물건을 완전히 철거한 다음에 여기다가 D 지역의 분위기에 부합하는 주상복합 건물을 계획하고 있다. 다만 병은 갑과 을에 대한 사용허가 취소 처리에서 근거 번영이 없어서 지금 고민 중이다. 그래서 일단 1번 문제에서 가장 대표적인 것은 이렇게 철회의 가능성, 이제 철회겠네요. 철회 가능성 차원에서 법적 근거 없어도 철회할 수 있는 거냐. 그래서 대립이 있죠. 그래서 법적 근거 필요설, 불효설 등의 대립이 있죠. 있는데 일단 우리 판례는 법적 근거 없어도 철회할 수 있다. 그래서 취소, 철회 똑같이 보고 있죠. 법적 근거 없어도 수익적 처분을 취소, 철회할 수 있다. 특히 철회 같은 경우는 법적 근거 없어도 사정 변경 또는 중대한 공익성의 필요가 있으면 법적 근거 없어도 철회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 관점이 철회의 정당성에 관한 얘기인데, 철회 가능성, 정당성. 그래서 철회를 함으로써 상대방이 당하는 불이익과 그 다음에 공익적 효과를 비교할 건데, 이런 비교 형량은 뭐 답이 없죠. 그냥 구체적 사안을 보고 여러분께서 알아서 판단해서 써야 될 부분이죠. 그 다음에 뭐 2번에 가서 처분의 이유 제시는 의무적인 절차냐. 그래서 아까도 설명해 드린 것처럼 종래 행정절차법의 이유지시에 관한 규정에 들어오기 전에도 우리 판례는 이유지시가 처분할 때 반드시 해야 될 필수적 항목이다라고 봐왔었고, 그런 판례 입장을 반영해서 이유지시에 대해서 우리 행정절차법에서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한 반드시 이유지시를 하도록 되어 있죠. 그래서 이유지시의 예외 사유는 아주 단순하죠. 몇 개 안 되죠. 신청에 따른 처분할 때, 즉 인용 처분할 때라든가 좀 단순 경면 처분할 때를 제외하고는 기본적으로 이유지시를 반드시 하게 돼 있어요. 이유지시를 절차를 안 했는데 발부한다면 어느 시점까지 하자치유가 가능하냐. 하자치유의 시기에 관한 얘기, 행정쟁송 제기 이전 시설, 행정소송 제기 이전 시설, 행정소송 종결 이전 시설. 우리 판례에 따르면은 불복 여부의 결정 및 불복 신청에 편의를 줄 수 있는 상당 기간 내에 할 수 있다 해서 해석하기는 보통 행정쟁송 제기 이전 시설이라고 해석하는데, 만약에 행정심판을 거치지 않고 소송을 제기한다면 결국 1설과 2설은 동일해지죠. 뭐 그런 얘기고, 그 다음에 뭐 3번 문제는 뭐 특별히 뭐 어떤 쟁점이라기보다는 그냥 풀어나가는 거니까 넘어가도록 하십시다. 3번은 뭐 특별한 게 아니죠. 자, 53페이지 가봅시다. 53페이지. 간단한 문제예요. 다음 각각의 경우에 법원은 본안 심의를 통해서 위법하다라는 인용 판결을 했다. 이와 같은 법원의 판단에 대해서 각 예시문의 위법성을 법리적으로 검토하라. 자, 1부 문제 보실까요?
A도의 소방방재본부 산하 소방서 중 가장 근무 조건이 열악한 B소방서에서 근무하는 소방공무원 갑은 현재까지 4년 동안 일하고 있다. 2007년 인사 과정 속에서 다른 소방서로 전부 발령을 신청했는데 어른 갑의 신청을 거부하고 1년 더 근무할 것을 명했다. 전부 발령 나와 있죠. 전부 발령. 이건 나중에 강론에 보통 나오는데 전부 발령이 처분이냐 논쟁이 있어요. 내부 행위에 불과하다라는 견해도 있고 전부 발령이 처분이다라는 견해도 있는데 우리 하급 심판에는 전부 발령의 처분성을 긍정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긍정해서 전부 발령에 대해서 취소 소송을 제기를 허용한 적이 있고 우리 헌법재판소는 그 유명한 방위선 판사 사건에서 전부 발령에 대해서 처분성을 긍정하는 것을 전제를 가지고 헌법소원 제기를 각하시켰던 사건이 있죠. 그래서 전부 발령은 좀 알아두시면 좋겠고 다만 이 문제에서는 전부 발령의 처분성 여부는 쟁점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전부 발령이 있었다. 그리고 1년 더 할 것을 명했다. 이에 갑이 의를 상대로 취소송을 제기했을 때에서 문제에서 묻기를 지금 인용이 됐는데 어떻게 인용되는지를 검토하라는 얘기니까 결국 본안에 관한 얘기만 생각해보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기본적으로 문제 출제자가 전부 발령이 처분이다라는 것을 전제로 지금 출제를 한 거죠. 한 건데 우리는 사실 뭐 그렇게 안 부를 수도 있는 거니까 그래서 알아두십시다. 전부 발령이라는 것은 법적 성질의 대립이 있다. 그래서 이게 내부적인 그냥 직무명령에 불과하다라는 견해하고 그 다음에 상대방 공무원의 권리무 관계에 영향을 준다라는 처분이다라는 견해가 있고 하급심법원에서 처분성 긍정했고 헌법재판소가 처분성 긍정해서 헌법소원 청원을 각하한 적이 있다. 현대법 강론 파트에 가면 나와 있는데 공무원법 쪽에 있거든요. 좀 기억해둘 테마예요. 자, 어쨌든 그래서 결국 이렇게 된 건데 이제 문제는 가로안이죠. 가로안 이게 이제 출제 포인트네요. 이미 20년 전부터 시행하고 있는 A도의 소방공무원 인사관리 규정. 뭐 상위법에 숙번이 있다라는 표현도 없고 뭐 그런 숙번이 있어 보이지도 않죠. 얘는 재량준칙에 불과하겠죠. 그런 인사관리 규정에 따르면 소방공무원은 2년 이상 재근무를 금지한다. 근데 나만 지금 4년에다 5년 하게 된 거잖아요. 그래서 이럴 때 우리가 쓸 수 있는 게 둘 중 하나죠. 재량규칙의 구속력에 관한 얘기로 풀 수도 있지만 이렇게 다른 사람들은 보통 2년으로 갔을 텐데 왜 나만 5년 하냐, 나만 달리 취급하냐, 평등 원칙 또는 행정의 자기구속 원칙. 그래서 가장 그래도 정확한 답안은 행정의 자기구속의 원리를 쓰는 게 제일 정확하고 평등의 원칙으로 써도 뭐 큰 문제는 없고 그 다음에 예외적으로 뭐 행정규칙의 사실상의 구속력, 그래서 그쪽 관점에서 풀어도 되긴 돼요. 그래서 행정규칙 중에 재량준칙은 사실상의 구속력이 인정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에 따른 처분은 적법하고 그에 따르지 않은 처분은 위법하다. 이 얘기를 써도 돼요. 그러니까 이 세 가지 중에 하나로만 풀면 돼요. 출제자의 의도는 제가 볼 때는 이제 행정의 자기구속의 원칙으로 쓰라는 게 출제자의 의도인데 평등의 원칙으로 가도 되고 그 다음에 행정규칙, 즉 재량준칙의 사실상의 구속력으로 풀어도 되고 다 똑같은 문제로 풀려요. 결론 똑같아져요. 그래서 뒤에는 이제 행정의 자기구속의 원리로 풀어놨죠. 저 뒤에는 뒤에 잠깐 보시면 2번 목차 같은 게 사실 고민이에요. 왜냐면 이게 이제 특별 권력 관계당에서 사법 심사가 해당하는지 여부 요 얘기가 이렇게 언급이 될 수도 있는데 이거는 사실 쓰나 마나 한 거거든요. 사실은 엄밀히 말하면. 왜냐면 오늘날은 특별 권력 관계를 부정하는 것이 대세기도 하고 더 나가서 이게 지금 소위 뭐 특별 권력 관계를 하더라도 외부적 효과가 있는 전부 발령, 우리가 처분이라고 본다면 그렇기 때문에 이게 사법심사가 배제되느냐 그 얘기를 굳이 쓸 필요가 있느냐에 대해서 의문을 가진 사람들이 많아서 이런 형태의 문제를 냈을 때 이 목차를 안 잡는 분들도 많아요. 사실 저도 안 잡고 싶은데 뭐 책에 있었기 때문에 그냥 언급을 해놨는데 이 특별 권력 관계에 관한 목차를 안 잡았다 하더라도 아무런 불이익은 없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러니까 더 정확히 말하면 특별 권력 관계에 대해서 답안에 쓸 일은 거의 없어요. 사실 안 써도 돼요. 뭐 특별히 묻지 않는다면 딱 대놓고 특별 권력 관계 딱 하나 이렇게 딱 묻지 않는다면 특별 권력 관계를 답안에 언급하는 것 자체가 사실 굉장히 뭐랄까 무의미하고 쓸데없는 에너지 투자란 말이죠. 오늘날 특별 권력 관계 인정하는 사람도 없고 다 부정하잖아요. 그래서 저라면 사실 시험장 가서 제가 만약 답안에 쓴다 했을 때 2번 목차를 쓸 수는 없죠. 거의 생각 안 날 거고 이제 출발은 3번부터가 나오겠죠. 그래서 일단 앞에서 우리가 이 지금 인사발령이 행정처분이다라는 게 전제가 됐다면 어제 그건 묻지 않았지만 전제됐다면 이게 재량행위냐
그래서 재량행위다. 인사 발령 여부는 임용권자 재량이다. 하여튼 공무원 내부 관계에서 임용권자가 하는 행위는 재량이란 말이죠. 그러면은 이 재량이라면 결국 인사관리 규정도 재량준칙이라는 얘기죠. 재량준칙으로서 결국 이 인사관리 규정을 우리가 기본적으로 어떤 기준 삼아서, 물론 위법성 판정 기준은 아니지만 중요한 참고 사정으로 삼아가지고 행정의 자기구속의 원칙 여부를 논해 볼 수 있죠. 그래서 만약에 종전에 관행이 계속 있었다. 그렇게 해왔는데 다만 달리 취급에 따르면 결국 행정의 자기구속 원칙 위반을 주장하면서 위법성을 인정할 수 있겠죠. 그렇게 풀어도 되겠고, 이런 거 다 모르겠다, 다 귀찮다, 재량준칙의 사실상의 구속력에 관한 얘기를 딱 써서 판례를 던져놓고 재량준칙은 사실상의 구속력이 인정된다. 즉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에 따른 처분은 적법하고 그에 따르지 않은 처분은 위법하다. 이런 얘기를 쓴 다음에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 없는지 여부만 판단하는 것도 괜찮아요. 어쨌든 필수적으로 쓸 말은 그 인사 발령이 재량행위다 라는 것과 인사관리 규정이 재량준칙이다까지는 써야죠. 거기까지는 필수적으로 쓰고, 그 다음에 평등원칙으로 쓰던, 행정의 자기구속 원칙 위반 여부로 쓰던, 아니면 재량준칙의 사실상 구속력을 쓰던 어느 셋 중 하나 편한 대로 골랐으면 다 똑같은 답으로 끝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다시 앞으로 돌아오셔서 두 번째 문제. 건설회사에서 근무하는 갑은 A광역시에서 토지 가격이 싼 두 필지의 토지, 한 필지는 33,000제곱미터의 토지고 다른 필지는 3,300제곱미터 규모의 토지다. 노후대책으로 구입했다. 노후대책으로 이렇게 땅을 사나요? 네. 돈도 많다. 자, 그래서 갑은 정년을 맞아서 D 지역에 아파트 200... 어휴, 대박이다. 건설회사 다니면 이제 이렇게 땅을 주기도 하고 노후대책으로 이제 땅도 주고 이렇게 하나 봐요. 나는 그런 사람 못 봤는데. 네. 본인이 200세대 아파트 직접 짓죠. 야, 이건 뭐 대박이네. 예. 갑은 정년을 맞아서 정년기념으로 이제 D 지역에다 아파트 200세대를 건설 분양하기 위해서 주택법상 서정에 요건 갖추어서 A광역시장 을에게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 신청. 예,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 특허죠. 대표적인 특허 중 하나죠. 건축 허가는 허가지만, 가학상 허가지만 주택사업계획 승인 신청은 특허죠. 그래서 특허로서 재량행위죠. 제출했다. 신청서를 접수한 을시장은 이번 기회에 종래부터 갑의 사업계획 승인 신청지 지역 부근에 위치해서 도시미관 등의 문제시 되어온 재래시장을 갑이 소유한 이 지역의 토지로 이동 재편해서 새롭게 육성할 목적으로 이 토지 지역 절반이나, 무려 절반이나 A광역시에 기부할 것을 조건으로 지금 갑에게 통지했다. 갑은 불만이 많았으나 일단 사업계획 승인 받을 의도로 조건에 응했는데 조건만을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겠느냐. 이 조건이 이제 부담이죠. 부담이고, 이 부담에 대해서 취소소송을 제기했을 때 이제 부담의 위법성을 살펴보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첫째, 부관의 부과 가능성은 문제될 것이 없죠. 이 주대행정처분이 재량행위로 부관을 부질 수 있단 말이죠. 주대행정처분이 재량일 때는 법령에 명시적인 규정이 없어도 부관을 붙일 수가 있죠. 그래서 일단 법률 유보 원칙 차원에서, 즉 부관의 가능성 차원에서는 큰 문제될 것이 없어요. 자, 문제는 부관의 정당성, 즉 부관의 사항적 한계가 문제되는데, 한 두 가지 정도를 사실 생각해 볼 수 있죠. 너무 과한 부분도 있죠. 절반이나, 그죠? 비례 원칙도 문제가 될 수 있고, 그 다음에 아파트 짓는데 전혀 관계가 없는 사업이죠. 재래시장 육성은 아무 관계가 없죠. 부당결부 금지 원칙. 그래서 사실 이 문제는 제가 쓴다면 여기다가 우리 지금 교수님은 부당결부 금지 원칙만 썼는데 저는 이제 비례 원칙까지 한꺼번에 다 썼으면 좋을 것 같았어요. 그래서 부당결부 금지 원칙이라는 얘기 당연히 쓸데없는 거 붙였다라고 해서 부당결부 금지 원칙을 반하고 토지 절반이나 요구한다. 비례 원칙에 위반된다. 이렇게 쓰시면 되는 문제죠. 이런 문제는 비교적 쉬운 문제니까 간단하게 체크하고 넘어가십시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좀 어려운 문제로 가볼게요. 58페이지, 유닛 10의 제2문의 1. 자, 유닛 10의 제2문의 1 같이 보십시다. 자, 요거는 사실 근데 좀 이따 읽어봐야 돼요. 읽어보기 전에 오른쪽에 일단 문제부터 먼저 잠깐 볼게요. 위 사안에서 갑에 대한 사전 결정의 일반적 의미와 성질을 토대로
우리 사전 결정을 하고도 그 후에 건축허가 신청을 하지 않았을 때 어떻게 될 것이냐. 사전 결정 받았는데 허가를 못 받았을 때 어떻게 할 거냐. 뭐 그에 관한 얘기죠. 사전 결정과 종급 결정과의 관계를 묻고 있고, 2번 문제. 갑에 대한 철거 명령은 병에게 효력이 있느냐. 철거 명령을 갑에게 했을 때 철거 의무는 갑에게 붙어 있죠. 그죠? 갑에게 철거 명령이 있으면 갑에게 철거 의무가 있을 텐데, 그런 철거 의무가 병에게도 효력이 미칠 것이냐. 그런 제재 처분 효과의 승계 문제죠. 효과의 승계. 그래서 결국 병에게도 효력이 미친다면 그 철거 의무가 병에게도 인정이 돼가지고 결국 병이 철거라는 의무가 생기고, 효과가 미치지 않는다면 다시 독립적으로 철거 명령 또 해줘야죠. 그죠? 행정제처분 효과의 승계. 문제예요. 우리가 제재처분 효과의 승계라고도 하고, 이제 경찰 책임의 승계라고 하죠. 공음의, 넓게 보면 공음의 승계죠. 의무 승계죠. 그죠? 나한테 철거 명령을 통한 철거 의무가 생겼고, 그 의무가 넘어가는 거니까 의무의 승계. 제일 크게 보면 공의무의 승계로 볼 수 있고, 경찰 책임의 승계라고도 써도 되고, 행정제재 효과의 승계라고 써도 되죠. 모르겠으면 공의무의 승계로 쓰면 되겠네, 무조건. 공의무의 승계. 비슷한 거 많이 있거든요. 우리 행정법 책을 보면 유사한 게 유사품이 3개예요. 공의무의 승계가 제일 큰 범위고, 그 안에 이제 행정제재 효과의 승계라는 것도 있고, 이건 총론에 보통 나오고, 그 다음에 강론 가면 경찰법에서 경찰 책임의 승계가 나와요. 이 3개가 유사품이거든요. 제일 큰 범위가 공의무의 승계. 이게 제일 큰 영역이에요. 그래서 공의무 승계에서 다 때려 박으면 돼요. 그래서 의무라는 것은 우리 생각해 봅시다. 공의무의 승계 같은 것들은 일단 승계 가능성이 있는 의무냐, 승계가 가능한 의무냐. 어떤 게 승계 가능하죠? 대체성이 있는 것들. 그죠? 내가 아니라 남이 대신할 수 있는 대체적 자기 의무, 성질 것들만 승계되죠. 비대체적 의무, 부자기 의무, 수인 의무, 이런 건 승계가 안 돼요. 성질상. 그래서 기본으로 일신전속적 성격이 있는 것은 승계가 안 되고, 일신전속적 성격이 없는 것만 승계되죠. 그리고 승계가 된다 했을 때 그 승계 효과를 부여하려면 법적 근거가 필요하단 말이죠. 이런 것들이 이제 승계와 관련된 요건이에요. 그래서 공의무의 승계 부분으로 문제를 풀어도 되는 거니까요. 그렇게 생각해 보시고, 자, 3번 계속 가봅시다. 위 사안에서 병은 갑에 대해서 발해진 철거 명령의 하자를 이유로 자신에게 발해진 계고 처분에 을 행정소송을 다툴 수가 있는가? 하자 승계라는 얘기죠. 하자 승계. 그렇죠? 철거 명령의 하자를 주장하면서 계고 처분을 다툴 수 있느냐? 하자 승계라는 얘기죠. 일단 판례에 따르면 철거 명령과 계고 처분은 서로 다른 법조관을 추구하기 때 하고 있고, 그죠? 서로 다른 법조관을 추구하고 있고, 철거 명령은 상대방이 특정된 처분이기 때문에 항상 통지가 되죠. 그러니까 이때는 하자 승계를 인정할 이유가 없죠. 그죠? 다른 법조가 추구하고, 그 다음에 철거 명령은 적법한 제도관을 다툴 수 있는 거니까 하자 승계를 인정할 필요가 없죠. 판례에 따르면. 다만 이제 이건 참고로 들어보시고, 일본 같은 경우는 이렇게 행위가 연속이 되면은 뭐 굳이 뭐 다른 법조가냐 같은 법조가냐 생각하지 말고 하자 승계를 뭐 제한 없이 허용하자라는 견해도 있어서, 박정훈 이분이 이제 경희대학교 박정훈 교수님인데, 박정훈 교수님이 2분이 있죠. 서울대 한 분 계시고 경희대에 계신데, 이번엔 경희대에 계신 박정훈 교수님인데, 박정훈 교수님이 그 일본의 영향을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일본에서 공부하신 분이어서 이제 일본적 얘기가 좀 있어서, 그래서 이 문제 나중에 이제 혹시 책을 바꾸신 분 알겠지만, 여기는 하자 승계에 대해서는 저는 넓게 보시는 분이에요. 상당히 넓게. 그래서 행위가 연속되면 무조건 승계를 허용하려는 그런 일본적 시각을 갖고 계세요. 근데 우리 학계에서는 극소수적 견해니까 뭐 그런 얘기 쓰지 마시고, 우리 판례 입장에 따라서 항상 살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일단 컨트롤에서 한번 우리 확인해 봤고, 이제 문제를 한번 앞에서부터 훑어 보십시다. 자, 좀 공부할 게 많으니까 처음부터 읽어볼게요. A광역시의 A구 중심부의 근처에 수재하는 B지역은 오래전부터 다수의 대학과 중고등학교가 모여있는 지역으로서 국토법상 학교시설 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다. 이 지구는 이렇게 지금 유지하고 있다. 자, 갑은 대기업 이사로 정년퇴직 되게 좋아하시네. 자, 정년퇴직 하면서 받은 퇴직금으로 노대책 좋아하시고, 오피스텔, 건물 짓는 거 좋아하시죠? 아하, 근데 알 것 같아요. 그 형은 꿈이 뭔지 알 것 같아요. 꿈이 지금 보이죠? 예. 갑은 대기업 이사로 정년퇴직하면서 퇴직금으로 오피스텔 지을 수 있어요? 쉽지 않을 텐데. 쉽지 않죠? 하여튼 뭐 많이 모았나 보죠. 예. 퇴직금으로 노후 대책을 위해서 X광역시 B지역에 속해 있는 나대지, 대지인데 건물이 없는 나대지를 매입해서 이곳에 임대형 소형 오피스텔 빌딩을 건축한다는 계획을 세웠으나 허가가 발급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우려로 고민을 하고 있더라. 결국 여차저차 해가지고 물어봤죠. 세질 내려와 보세요.
그래서 건축허가를 신청하면 허가가 발급되는 여부를 물어봤는데 긍정적인 답을 들었다. 이게 이제 사전결정이죠. 건축법 10조에 따른 사전결정. 거기까지 잠깐 끊고 잠깐 건축법 10조를 보십시다. 오른쪽에 건축법 10조 11조에 따른 건축허가 대상 건물을 건축하려는 자는 허가를 신청하기 전에 미리 대지에 건축하는 것이 허용되는지에 대해서 사전결정을 신청할 수 있고, 그래서 어디냐 사항 보면 10조 사항 보면 허가권자는 1항에 따른 신청을 받으면 입지, 규모, 용도, 가장 핵심이죠. 입지와 규모와 용도 등에 대해서 미리 결정한 후 사전결정 신청자에게 알려주면 이 세 가지 요건은 이미 충족된 거죠. 결국 나중에 건축허가를 신청할 때 나머지 요건만 구비해서 신청하면 허가 여부를 이제 결정하게 되니까 미리 심사하게 되고, 첫 번째, 두 번째 이렇게 일부 요건을 심사받음으로써 심사가 간략해지고, 세 번째 이렇게 심사받은 자는 그자만의 허가 발급을 신청할 수 있게 되는 그런 지위가 생기고, 이런 이제 특징이 있는 거죠. 자, 다시 본문 봅시다. 들었다 다음부터 이제야 안심한 갑은 나대지를 매입해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완료한 다음에 건축법 10조에 따라서 지금 사전결정 확신을 받고, 그 이후에 정식의 건축 허가를 받아서 갑은 빌딩 건축에 착수했지만 건축 과정에서 집안이 습한 토지임에도 불구하고 대지 안전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잦은 구조 변경들로 인해서 여러 가지 시정명령을 받은 바가 있다. 자, 여기까지 잠깐 끊고요. 자, 이 설문의 건축은 오피스텔이죠. 오피스텔은 건축법 11조에 어디에 해당하는지 한번 보십시다. 자, 건축법 11조를 보면은 1항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려는 데는 특별시장 등의 허가를 받아라. 사항 갔더니 위락시설, 숙박시설에 해당하는 건축물에 대해서는 허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그래서 11조 사항은 확실하게 재량 규정이죠. 명확하게. 허가권자가 하지 아니할 수 있다. 그래서 위락시설, 숙박시설에 해당하면 허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어요. 그래서 11조 사항에 해당할 때는 그 건축허가가 재량행위인데, 오피스텔은 위락시설도 아니고 숙박시설도 아니죠. 그래서 11조 사항이 아니고 11조 1항으로 올라가는 거죠. 11조 1항으로. 그러면 11조 1항에 대해서는 허가를 받아야 한다라고 돼 있지, 허가를 할 수 있는 건지 해야 하는 건지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럴 때는 허가의 기본적 성격을 고려해봐야죠. 건축 허가가 강압성 허가고 자연적 자유 회복으로서 요건을 갖추면 그 금지를 해제시키려는 결국 기본권의 회복처에서 살펴본다면 역시 기속행위로 해석이 되겠죠. 결국 우리 기본적으로 오피스텔 빌딩에 대한 건축 허가는 기속행위 또는 판례에 따르면 기속재량행위가 되겠죠. 기속행위 또는 기속재량행위, 가로 열고 판례에 따르면 이렇게 되겠죠. 일단 머릿속으로 오피스텔 건축허가 기속행위 또는 기속재량행위다. 그래서 우리 판례 다룰 때 아주 예외적인 중대한 공익성의 필요가 없으면 허가 발급을 반드시 해줘야 되는 거죠. 자, 거기까지 보고 이제 계속 다시 본문 가봅시다. 받은 바 있다. 이제 문제는부터 보죠. 문제는 이제 공사 대부분 다 완료하고 막 건물이 무너지기 시작하죠. 그래서 2008년 7월 7일 날 79조에 근거해서 갑에 대해서 건축물에 대한 철거 명령이 있었죠. 철거 의무가 생겼겠네요. 갑은 을로부터 이런 명령을 받고도 아무런 이의제기라든가 법적 대응을 하지 않고 4개월 이면 120일이니까 90일 지나가네요. 4개월 지난 후에 철거 명령 사실을 숨기고 병에게 지금 토지와 건물 일체를 양도했다. 지금 병에게 토지와 건물 일체를 양도했다. 자, 병은 모르네요. 모르고, 그리고 병은 보니까 철거 명령을 공시하는 표지도 지금 없어진 상태고, 그래서 알기가 어렵죠. 병은 선이죠, 선이. 어쨌든 을은 자신이 말한 위 철거 명령은 대물적 처분이다. 그래서 승계에게도 미친다 라고 생각하면서 2009년 9월 17일 날 병에 대해서 철거 명령 없이 그냥 대집행 개고 처분 가니까, 이에 병은 철거 명령도 없는데 왜 나한테 대집행 개고 처분 들어오느냐 해서 지금 다투려고 하는 중이죠. 자, 사실관계가 좀 복잡하지만 일단 기본적으로 건축 허가를 받기 전에 사전결정을 받았다. 그를 바탕으로 건축허가를 신청해서 허가를 받았다. 그래서 허가를 받아서 건물을 짓는데 건물이 잘못됐다. 그래서 철거명령을 받았고 철거명령 상태를 숨긴 상태에서 병에게 팔았다. 결국 마지막으로 병에게 철거명령 없이 바로 대집행 개고 처분을 할 수 있느냐, 이런 문제가 된 거죠.
이렇게 정리해서 이런 사실관계는 잘 좀 봐두세요. 이 문제는 출제될 확률이 좀 높아 보여요. 자, 그러면 1번 문제 사전결정의 의미, 성질 토대로 해서 우리 사전결정을 하고도 갑의 건축허가 신청에 허가를 하지 않은 경우는 어떻게 될 것인가 에 관한 얘기죠. 자, 그러면 사전결정이 행정처분이냐? 행정처분이라고 보죠. 왜 그렇죠? 사전결정을 받은 자만이 전국결정을 신청할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 점에서 사전결정이라는 것은 일단 첫째, 전국결정에 필요한 요건이 어떤 것인지 확인을 해주고, 둘째, 그를 통해서 사전결정을 받은 자에게 전국결정을 신청할 수 있는 법적 지위를 준다. 그 점에서 처분이죠. 그 점에서. 그래서 일단 사전결정도 확약과 달리, 즉 우선순위 결정과 같은 확약과 달리 취소 소송 대상자는 처분이 있다라는 것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사전결정이 이제 이것이 성질이 어떤 것이냐에 대해서, 특히 사전결정의 효력은 어떤 효력이 있느냐? 사전결정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전국결정을 하게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허가 요건이 10개인데 그 중에 중요한 3개 요건을 내가 구비하고 있다라는 거 확인 받으면 나머지 7개 요건을 갖추어서 신청하면 허가를 내줘야죠. 그러나 예외적으로 뭐 허가를 발급할 수 없는 중대한 공익성의 필요가 있으면 허가 발급 못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가능성은 항상 열어두고 있는 거예요. 그에 따라서 자, 만약에 사전결정을 받았으면 구속력이 인정되기 때문에 전국결정을 해야 하겠지만 전국결정이 재량행위라면 중대한 공익성의 필요 등을 들어가지고 여러 가지 재량 고려사항을 통해서 허가 발급하지 않을 수도 있는 거예요. 설문의 경우는 전국결정인 건축허가가 기속행위 또는 기속재량행위죠. 따라서 만약에 상대방이 나머지 요건을 갖춰서 허가 발급을 신청하면 원칙적으로 허가를 거의 무조건 줘야 되고, 정말 예외적으로 아주 특별한 공익성의 필요가 있을 때만 허가 발급을 거부할 수 있을 뿐이죠. 이게 이제 이 1번에서 요구하는 내용들이죠. 그래서 사전결정이 행정처분이고, 그 다음에 이것은 구속력이 있다. 구속력이 있어가지고 결국 사전결정을 받으면 전국결정을 해줄 구속을 받긴 하는데, 다만 이 구속의 의미가 강력한 건 아니에요. 그래서 만약에 전국결정에 필요한 요건을 구비하지 못했다라든가 요건을 갖추었지만 전국결정이 재량이라면 허가 발급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런 얘기가 1번 얘기예요. 자, 그래서 그런 식으로 크게 큰 틀에서 좀 보셨으면 좋겠고, 우리 판례에 따르면 건축허가는 기속 재량행위죠. 그러니까 무조건 뭐 허가 발급한다 그렇게 말할 수 없는 거고, 특별한 아주 예외적인 공익성의 필요가 있으면 허가 발급을 하지 않을 수도 있는 거죠. 자, 2번 갑에 대한 철거명령은 병에게 효력이 미치는가? 자, 헷갈리면 공음의 승계. 자, 공음의 승계. 자, 공음의 승계하고 행정제재, 사유의 승계 둘만 잘 구분하면 돼요. 자, 예를 들어서 자, 지금 갑이 위반 행위를 했는데, 갑이 위반했는데 을에게 철거명령 할 수 있는가? 철거명령이 가능한가? 이게 바로 행정제재 사유의 승계죠. 그죠? 위반은 갑이 했는데, 자, 뭐 물건이 넘어갔든지 해가지고 을에게 철거명령을 할 수 있는가? 이게 행정제재 사유의 승계. 요것도 시험에 많이 나오죠. 행정제재 사유, 행정제재 사유의 승계. 이런 게 사유의 승계고, 요것과 이제 비교할 게 우리가 볼 큰 틀에서 보게 될 공음의 승계죠. 공음의 승계가 제일 큰 범위고, 그 안에 이제 행정제재 효과의 승계도 있을 수가 있고, 강경 가면 경찰 책임의 승계도 있고. 그래서 이런 거는 지금처럼 이런 거잖아요. 갑이 위반했다. 결국 이 갑에게 철거 명령이 이루어져서 지금 갑에게 철거 의무가 발생한 상태인데, 다만 의무 이행 전이죠. 이 의무 이행 없는 상태죠. 의무 이행 없는 상태에서 뭐 건물 등 양도돼가지고 이럴 때 을에게 철거 명령의 의무를 을이 이행하지 않았다라는 이유로 지금처럼 뭐 개고 처분을 할 수 있는가, 개고 처분이 가능한가, 이런 것들이 공의무의 승계죠. 즉 철거 의무가 을에게 이전되느냐라는 얘기예요. 이 철거 의무가. 그러면 이 두 가지를 비교해 보자고요. 자,
공음의 승계에서 이 철거 의무는 이건 구체화된 의무죠. 그죠? 구체화된 의무죠. 뭐를 통해서? 철거 명령을 통해서 구체화된 의무죠. 철거 명령 때문에 생긴 구체화된 의무죠. 그러나 지금 이 행정 제재 사유의 승계에서 갑이 지금 현 상태에서 지고 있는 의무는 단지 위반의 일을 하면 안 되는데 했다라는 결국 추상적인 의무 위반일 뿐이에요. 그래서 이런 추상적인 의무 같은 거는 사실 이전되지 않아요. 결국 의무의 이전이라는 것은 의무 이전은 이런 구체화된 의무만 이전될 수 있을 뿐이에요. 논의가 가능해요. 예, 그래서 우리가 공의무의 승계라고 할 때 그 공의무의 승계라는 것은 뭐예요? 이미 어떤 행정 처분, 다시 말하면 하명, 철거명령 같은 하명을 통해서 그 의무가 구체화되고 그런 구체화된 의무가 타인에게도 승계될 거냐에 관한 얘기예요. 그래서 이 두 가지만 구분하시면 돼요. 이 두 가지가 가장 좀 헷갈리는 대립이에요. 어차피 둘 중 하나일 테니까. 그래서 행정제재 사유의 승계 같은 경우는 우리 판례가 일단 긍정하죠. 우리 판례는 단속의 필요성 선에서 긍정하고 학설조는 예외적 제한적 승계 가능성 같은 경우는 제재 사유를 고려해가지고 이게 물적 사정 같은 경우는 승계가 되지만 인적 사유일 때는 승계 안 된다 이렇게 설명의 견해가 있고 공의무의 승계는 학설들이 필요 없고 공의무의 승계는 일단 기본적으로 의무의 성격 이 의무가 대체성이 있는 거냐 없는 거냐 즉 일신 전속적이냐 그렇지 않는 거냐 그래서 일신 전속적 의무인 비대체적 의무라든가 부작위 의무 그 다음에 수인 의무는 승계가 안 되고 다만 일신 전속 성격이 없는 대체적 자기 의무만 승계가 되는데 승계가 될 때 승계 효과를 일으키기 위해서는 법적 규정이 필요하다 이렇게 이제 보통 풀죠. 자, 그래서 제가 뒤에 뭐 경찰 책임의 승계라고 썼지만 그렇게 풀어도 되고 공음의 승계로 쓰면 되고 그래서 승계가 가능하냐 첫 번째 가능성의 문제 그래서 일단 대체적 자기 의무 같은 건 승계가 되는데 이건 대체적 자기 의무의 위반의 경우죠. 철거하는 거니까 승계 가능하다. 승계 요건으로 법적 근거 필요하다. 근데 지금 건축법 등에는 승계 요건으로 법적 근거를 제시할 만한 그런 규정이 없어요. 그래서 승계 요건이 행결됐기 때문에 바로 병에게 바로 이 병에게 철거 의무가 발생한다고 볼 수는 없고 다만 별도로 철거 명령을 또 해야죠. 할 수는 있죠. 그게 2번 얘기예요. 공음의 승계. 공음의 승계는 제 책에서 주관적 공권 파트 바로 뒤에 공음의 승계가 있으니까 간단하게 보시고 뭐 어려운 것도 아니에요. 네. 의무 자체가 승계되는지 먼저 보고 승계가 된다 했을 때 승계 효과를 인정하려면 의무를 다른 사람에게 붙이는 거니까 법적 근거 필요하다. 이제 이런 논리죠. 자, 잘 정리해 두세요. 어차피 행정법은 특별한 경우 아니면 나오는 것만 나와요. 자, 그 다음에 3번. 위 사안에서 병은 갑에 대해서 발해진 철거명령의 하자료로 자신에게 발해진 경고처분을 행정수용 다툴 수가 있는가? 하자의 승계. 그래서 하자의 승계를 할 때 논의의 전제로서 일단 선행행위가 처분이어야 되겠고 불가전액이 발생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이것이 일단 재해소위원을 경고해야 되겠고 그 다음에 선행행위 하자가 취소 사유여야 되겠죠. 그래서 하자 승계를 논할 수 있을 거고 학설적인 대립인 전통적 하자 승계론이 있고 그 다음에 구선의 이론이 있는데 전통적 하자 승계론은 일단 선행행위하고 후행위가 같은 법적 효과 추구하면 승계 인정하고 다른 법적 효과 추구하면 부정하는 이게 이제 전통적인 하자 승계론의 입장이죠. 자, 두 번째 기결력 이론 또는 구속력 이론, 규준력 이론이라고 하는 것은 선행행위가 불가전액이 발생하면 이제 강화된 구속력이 인정된다. 그래서 그런 구속력이 미치는 한 하자승계를 인정할 수 없지만 구속력의 예외로서 어떤 추가적 한계 또는 이런 것들을 인정해서 예측 가능성, 수행 가능성 등이 없을 때는 예전 승계를 인정할 수도 있다. 이렇게 보는 입장이죠. 그러면 그런 얘기들을 생각하고 우리 판례는 이 두 입장을 이제 합쳐서 원칙적으로 하자 승계론 입장을 취하나 서로 다른 법적 효과를 추구할 때 선행행위가 상대방에게 통지가 되지 않아가지고 또는 알 수가 없는 상태에 있어서 상대방의 예측 가능성이 없는 경우는 수행 가능성 차원에서 결국 하자 승계를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경우도 있죠. 대표적인 사건이 개발 공시 지가 결정이 상대방에게 통지가 안 된 경우에서 과세처분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권한 소송에서 하자승계를 인정했던 예가 하나 있었고 그 다음에 표준지 공시지가는 역시 통지가 안 되기 때문에 수용재결에 대해서 보상금 징역 청구 소송 단계에서 하자승계를 허용했던 경우가 있었죠. 이런 것들은 예외적인 우리 판례에서 서로 다른 법조과를 추구해서 승계를 허용했던 예들이에요.
그러면 지금은 철거명령과 개고처분은 서로 다른 법적 효과를 추구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철거명령이 당연히 통지가 되니까 적법한 재소기한을 받을 수 있었던 거니까 굳이 하자승계를 인정할 실익은 없는 거죠. 부정해야 된다. 네, 끝. 자, 넘어가시고 그 문제 좀 잘 풀어보세요. 자, 63페이지 가봅시다. 자, 재밌는 얘기가 나와요. 자, 국토교통부죠. 이름이 바뀌어서 국토교통부 산하기관인 A 국토관리청에 근무하는 6급 공무원 갑은 오랜만에 고교동청을 만나서 과음하면 이틀 동안 쉬는 거죠. 술 먹고 얼마나 마셨길래 이틀 동안 그냥 무단결근을 했죠. 그러지 않아도 국토관리청장은 평소 갑과 종교 문제로 사석에서 자주 논쟁하면서 대한민국에서 두 가지 끊으면 안 되죠. 종교 얘기하고 그 다음 정치 얘기 끊으면 안 되죠. 자, 이것 때문에 사석에서 자주 논쟁하면서 개인적으로 갑에 대해 좋지 않은 감정을 갖고 있다. 동기가 부정하죠. 동기가 불순하죠. 그죠? 부정한 동기. 동기가 불순하다. 동기 부정, 동기 불순이라고 불러요. 동기가 아주 좋지 않아요. 이런 과정 속에서 사실을 보고받자마자 너 잘 걸렸다 싶어서 이제 지금 징계면직 처분인 파면 처분할 것을 관할 징계위원회에다가 요구했다. 공모에 대한 징계는 바로 하는 게 아니고 징계위원회에서 심의 의결을 하고 그 심의 의결 결과에 따라서 임용권자가 징계를 하는. 그러니까 임용권자가 일단 징계위원회에 부탁하고 징계위원회에서 결정 내리면 그 결정 따라서 징계하도록 되어 있죠. 그래서 여러분이 징계처분을 기속행위라고 오해하는 분인데 절대 그렇잖아요. 우리 판례는 징계처분 재량으로 봐요. 그래서 징계 사유가 발생했을 때 임용권자가 징계위원회 심의 의결을 부탁하는 거예요. 이게 기속이에요. 심의 의결을 부탁해야 되는데 이건 기속이고, 그래서 심의 의결 결과에 따라서 그 결과에 따라 가지고 이제 처분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판례는 징계를 할 것이냐 말 것이냐, 어떤 징계를 선택할 것이냐, 임용권자의 재량으로 봐요. 그러니까 혼동하지 마시고, 가끔 책에 징계처분이 기속이다라고 쓰는 책이 있는데 이것은 징계위원회 심의 의결하는 게 기속이다라는 얘기예요. 심의 의결을 요구하는 게 기속이다. 심의 의결을 요구하는 게 기속이다는 얘기죠. 이해되시겠죠? 징계위원회 심의 의결을 요구하는 게 기속이고, 그 의결의 결과에 따라서 이제 의결 결과가 나왔을 때 실제로 징계를 할 거냐 말 거냐, 어떤 징계를 선택할 거냐는 재량이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이 세 단계 중에서. 자, 그래서 징계 처분으로서 파면 처분. 자, 공무원에 대한 징계는 파면부터 있죠. 파면이 제일 크죠. 파면, 해임. 이 두 가지는 징계 면직이고, 파면, 해임. 그 다음에 강등, 정직, 감봉, 견책까지가 공무원에 대한 징계죠. 여기까지가 법상 징계고, 법상 징계는 아니지만 징계 대용으로 쓰는 게 불문 경고 조치. 견책보다 더 가벼운 불문 경고 조치가 있죠. 자, 거기까지 계속 봅시다. 갑에 대해 징계면직 처분인 파면 처분할 것을 관할 징계위원회에 요구했고, 요구를 받은 징계위원회는 이제 이런 국가공무원법상의 소청 절차에 따라서 갑을 출석시키고 의견 지시를 부여하는 등 절차를 거쳐 심의한 다음에 의리 요구한 대로 파면 처분을 의결했다. 결국 갑은 임용권자인 국토교통부 장관을 으로부터 파면 처분을 통보받았다. 갑에 대한 파면 처분이 위법한지를 검토한다면, 자, 뒤에 보지 마시고 일단 첫째, 그러면 여기서 묻지 않았지만 이 파면 처분에 대해서 취소송을 제기했을 때 소재기 적법성을 한번 따져보자고요. 자, 소재기 적법성 단계에서, 자, 먼저 꼭 기억할 것이 뭐가 필요한가요? 전심 절차, 그죠? 소청 심사 거쳐와야죠. 공무원은 자신의 의사에 바르는 불이익한 처분, 기타 징계 처분, 그 밖에 우리가 직위 해제, 주권 면직 등을 당했을 때, 불이익 당했을 때 소청 심사를 먼저 갔다 와야죠. 반드시 갔다 와야죠. 필수적 전심 절차죠. 필수적 전심 절차에 반드시 갔다 와야 돼요. 그래서 일단 소청 심사를 갔다 와야 돼요. 갔다 오고, 그 다음에 파면 처분이 당연히 취소송 대상되는 처분이니까 처분성이 인정되고, 그 다음에 파면 처분 때문에 불이익을 받고 있으니까 원고적격 인정되고, 그 밖에 이 처분청에 속해 있는 그 행정법원, 지금 국토교통부 장관이니까 국가기관이니까 행정법원에다가 처분이 있으면 안 날 90일 또는 소청심사 갔다 왔으면 결정서 정본을 송달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소송을 제기하면 적법한 소송이 되겠죠. 자, 거기까지 일단 간단하게 생각해 봤고요. 포인트는 소송 심사를 갔다 와야 된다. 이게 포인트죠. 자, 그 다음에 문제에서 묻는 것처럼 파면 처분이 위법하냐를 검토한다면 일단 뭐부터 써야 돼요? 파면 처분이 재량이냐?
일단 재량이냐 기속이냐가 중요하잖아요. 그에 따라서 유법성 판단 방향이 달라지니까 일단 당연히 파면 처분이 재량행위냐 아까 설명해 드렸죠. 이렇게 징계 사유가 발생했을 때 임명권자는 징계위에다가 심의 의결을 요구를 해야 된단 말이죠. 이건 기속이에요. 그러나 그 이후에 임명권자가 어떤 형태 징계를 할 것인지 말 것인지 그 이후에 어떤 징계를 할 것인지는 이것은 임명권자의 재량이에요. 재량행위다. 판례가 확고하게 이렇게 말해주고 있죠. 재량행위다. 그러면 이 파면 처분이 재량이니까 결국 우리는 이 파면 처분 유법성을 살펴보면 있어서 일단 주체라든가 형식, 절차상의 하자는 별로 문제에서 보이지 않죠. 뭐 보니까 적법 절차 다 좀 준수한 것처럼 보여져요. 그래서 주체, 절차, 형식 하자가 없으니까 내용상 하자를 판단함에 있어서 첫째, 징계 사유가 있느냐. 징계 사유. 만약에 둘째, 징계 사유가 있다 할지라도 이것이 너무 과한 거 아니냐. 또는 동기가 부정해가지고 재량권 남용 아니냐. 이제 이런 것들이 검토가 되겠죠.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 뒤 64페이지 목차 한번 보실까요? 이것도 노마저 이번에 특별 권력관계당에서 사법심사가 제한되는지 여부를 써놓게 하셨던데 이거 제가 볼 때는 굳이 안 써도 돼요. 이런 얘기들은 안 써도 되고 일단 파면 처분의 법적 성격, 파면 처분이 재량행위다. 이게 이제 첫 번째 포인트죠. 파면 처분이 징계로서 징계 처분이 재량이다. 이거 첫 번째 쟁점 포인트. 그 다음에 이제 본안 파면 처분 위법성을 검토함에 있어서 일단 무단결근을 했으니까 이제 징계 사유는 있죠. 있는데 문제는 징계가 너무 과한 거 아니냐 또는 동기가 불순한 거 아니냐서 비례원칙 위반 여부 너무 과하다. 이틀 빠졌는데 파면은 너무 과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너무 과하다. 그래서 필요성 원칙에 반한다 또는 상당성 원칙에 위반된다 라고 해서 과하다라고 볼 수 있겠고 그 다음에 동기가 매우 불순하죠. 무슨 정치적으로 색깔이 안 맞는다라고 해서 징계를 할 수는 없는 거죠. 동기가 부정하다, 동기 부정 또는 동기 불순이라고 하죠. 재량권 일탈남용 사유는 뭐 보통 이렇게 행정법 일반 원칙을 위반했을 때 해도 재량권의 일탈남용이 되겠고 뭐 동기가 부정한다라든가 또는 사적 이익을 위해서 처분한다 이런 것들도 재량권 일탈남용 사유가 될 수 있어요. 이 문제는 간단하지만 기본 구조가 아주 좋은 구조니까 한번 연습을 간단하게라도 더 해보시고 자 65페이지 문제는 좀 쉬었다 하십시다.